안녕하세요. 바른사회 미트 콘서트 24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미트 콘서트는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을 모시고 폭주하는 기업규제법, 집단소송법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이루어졌습니다. 현재 정부와 여당이 강행하고 있는 기업규제 3법이 통과되어 시행되면 소송이 남발될 우려가 커 기업들, 특히 중견, 중소기업들의 피해가 막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문제가 되고, 또 우리나라 로펌보다는 남소의 경험이 많은 미국의 대형 로펌들이 우리나라 법률 시장을 장악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 등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방송 바른사회 TV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바른사회 미트 콘서트는 황승현 경희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님을 모시고 상속세의 저주라는 주제로 진행되겠습니다. 지난 25일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별세하면서 삼성이 약 10조 원대의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라는 예측이 나오면서 우리나라 상속세가 징벌에 가까울 정도로 너무 과하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또한 재계의 경우 경영권이 있는 최대 주주가 상속할 경우 할증까지 적용돼 세율이 최고 65%까지 올라가 막대한 상속세로 인해서 오너가 경영권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이에 바른사회 시민회에서는 우리나라 상속세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그 문제점을 좀 짚어보고자 합니다. 오늘 강연을 맡아주신 경희대학교 사회학과 황승현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저 경희대학교 사회학과의 황승현입니다. 제가 상속세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공부도 하고 그래서 여러 차례 제가 발표도 하고 한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들께서 저한테 사회학과 교수가 왜 상속세에 대해서 연구하냐 이렇게 묻습니다. 제가 왜 상속세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가졌지? 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나라가 또 모든 사회가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 세 가지가 필요한데, 하나가 재산권이 보장되어야 되고, 두 번째가 상속권이 보장되어야 되고, 또 하나가 특허권이 보장되어야 된다. 이 세 가지가 보장되지 않으면 자유시장경제 자본주의 사회가 유지되지 못한다. 그래서 상속세가, 그러니까 재산권, 상속권, 특허권, 이게 이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떠받치는 세 큰 중요한 기둥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특히 이제 상속세가 높아서, 높은 것이 뭐 다른 나라하고 많이 비교를 하는데 다른 나라하고 비교할 나라가 없습니다. 아주 독특하게 아주 높은, 세계 유일하게 이렇게 높은 상속세를 갖고 있는, 상속 제도를 갖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사회를, 우리나라 시장경제 사회를 파괴시키는 그런 저주의 세다, 이런 뜻으로 제가 상속세의 저주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자주 쓰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제가 반응이 없어서. 네, 선생님 잘 들립니다. 네네네. 네. 올 초에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이제 예측을 했습니다. 이건희 회장이 돌아가시면 이 고율 상속세 때문에 이제 가족 경영 대기업이 큰 위협을 받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는데, 제가 상속세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여러 계층에 있는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상속세가 이렇게 너무 많아서 우리 기업의 존재가 위협받고 있다라고 하면은 뭐 몇천억 상속 받아서 반 내고 반 남는데 그게 무슨 문제냐. 나도 그런 상속세 한번 내봤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이제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 경기도 광주였던 우유 배달원이 이랬다는 겁니다. 재벌의 상속세가 얼마든 그들은 평생 쓰고 돈이 남을 것이다. 내가 평생 우유 판들 그런 돈 벌 수 있겠느냐. 이게 이제 정확한 표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속세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또 상속세 내는 사람들에서 배합하고, 뭐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이 모여져서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상속세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건희 회장 돌아가시고 난 뒤에 이제 어느 방송에서 이제 토론회가 있었나 봅니다. 거기에서 상속세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들에 대해서 이렇게 엿볼 수 있는 이런 것들, 이런 대화가 있었습니다.
박용진 의원이 삼성 상속세대에서 제일 이제 열심히 이제 입법 활동을 하고 있는데 상속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열심히 일한 것과 아들하고 무슨 관계 있나? 아들이 뭘 도왔다고 아버지가 돈을 많이 벌었나? 그러니까 이런 우리 사회가 불평등이 심한데 이런 거 더 심화시키는 상속세 완화 시도를 하고 있는데 철회돼야 된다. 강은임이라고 하는 이 정의당의 원내대표인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나라 상속세율이 높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기초공제, 인적공제, 일괄공제 이런 거 다 이제 적용되면 실효세율은 실제로는 낮다. 높지 않다. 뭐 19%, 뭐 27%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2019년에 상속세 납부한 피상속인이 9,555명인데 실제로는 아마 36만 명 이렇게 이제 사망을 하는데 그 중에서 상속세 내는 사람들이 10,000명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평균 상속 재산은 22억 5천만 원인데 이래서 상속 재산이 이러니까 실제로 세금은 이렇게 공제받고 저렇게 공제받고 1인당 475만 원 받는다. 이제 세금을 그렇게 낸다. 그렇게 내니까 상속세에 대해서 많이 내는 거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월 5일 날 국회에서 세미나를 했나 봅니다. 거기에서 민주당의 김두관 의원은 예전에 대선 출마도 했었고, 대선 후보로도 나왔었고, 경남지사도 했었고, 행안부 장관도 했었고, 국회의원도 여러 번 하고 있고,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기본자산법이라고 하는 걸 만드나 봅니다. 그게 이제 기본자산 조성과 지원에 관한 법률이라고 했는데, 사람이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한테 일정 돈을 주고, 뭐 2천만 원, 뭐 3천만 원 이렇게 주고, 그게 이제 20세가 될 때까지 은행에서 불려서, 이제 20세 되면 이제 살아갈 수 있는 뭐 기초 자산 뭘 만들어주자. 그걸 뭘로 만드냐? 상속세를 이제 걷어서 주자. 그래서 뭐라고 주장했냐면, 아마 서강대학의 어떤 교수가 주장했고, 김두관 의원이 이것을 입법화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부모 재산 상속 증여가 4억 원으로 제한하고 4억 원 넘는 것은 상속세로 다 걷어서 그걸로 재원을 마련해가지고 사회 불평등을 해소해야 된다. 10월 5일 날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당의 국힘당의 어떤 국회의원도 여기에 대해서 코멘트를 하거나 관심 갖고 이렇게 언급을 하지 않더라고요. 4억 원. 그러니까 18조 이건희 회장이 18조를 이제 재산이 18조인데 18조의 그 재산을 상속을 했다라고 하면 4억 원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국가에서 다 상속세로 걷겠다는 거죠. 국유화하겠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공공연하게 이렇게 얘기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상속세 최고 세율이 50%인데 이제 기업을 상속했을 때 경영권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거기에 대한 상속세 20%가 이제 가산세가 이제 추가해서 50% 20% 더하니까 10% 그러니까 합해서 60%가 이제 최고 세율인데 여러 가지 공제로 인해서 실효 세율은 이제 27.9%다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만은 1억 상속되면 10%, 5억 상속까지는 20%뭐 이런 것들이 적용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세금 낸 사람 토탈해서 평균 내보면 27.9%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개별적으로 예를 들어 재산이 30억 있는 사람, 집 한 채 있고 현금 조금 있고 해서 재산이 뭐 20억, 30억 있다. 이 사람들은 내는 세금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사람들하고 이건희 회장하고 같이 비교한다고 하는 게 이제 어불성설입니다. 피상속인 수가 35만 6천 명이다라고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8천 명 정도, 정도가 상속세를 실제로 낸다. 그러니까 실제로 상속세를 낼 만큼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상속세 국세 수입 비중이 총 1%가 안 됩니다. 지금 조금 올라서 1% 조금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효세율이 이렇게 낮고, 또 실제로 상속세를 내는 사람이 뭐 2점 몇 %밖에 안 된다. 그래서 상속세율을 낮춘다거나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상속세 높다고 하더라도 상속세 없는 국가들 있다고 하는데 그 상속세 없는 국가들은 소득세나 다른 세금이 많아서 거기서 다
보충하고 있어서 조세 형평성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은 캐나다가 소득세가 많다고 하면 캐나다는 상속세가 없습니다. 그런데 캐나다 상속세가 없는 대신 소득세가 높다는데 소득세 최고세율이 53.5%입니다. 우리나라는 얼마냐? 우리나라는 지금 42%, 지방세 4.2% 합쳐 46.2%인데 이것을 45%로 올린다죠. 내년부터. 그래서 지방세 4.5% 합쳐서 49.5%가 이제 우리나라의 소득세입니다. 종소세가 이게 49.5%이고 여기다 건강보험료, 뭐 고용보험, 요양보험 다 합치면 훨씬 높아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상속을 받은 재산이 개인 재산인가? 그런데 개인 재산일 수 있죠. 그게 회사가 아닐 경우에. 근데 회사일 경우에는, 예를 들면 이건희 회장이 회사를 가지고 있으면,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그 주식을 평가해서 거기에 대한 세금을 내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제 주식으로 물려받으면 그 주식은 이재용 회장이나 그 일가가, 이재용 부회장이나 그 일가가 쓸 수 있는,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개인 재산인가라고 하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재용 회장이 물려받은 재산, 예를 들어서 지금 18조로 하는데, 그 11조로 세금 낸다. 11조로 세금 내고 7조가 있는데, 그것을, 이제 자기가 오너십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가 경영을 갖고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배당을 한다, 혹은 상여금을 받는다. 이랬을 때, 배당받거나 상여금을 받거나 했을 경우에, 역시 종합소득세를 냅니다. 그럼 거기에서 받는 돈의 50% 정도 이상을 세금을 내야 되니까. 또 하나는 여기서 사람들이 잘 못 알고 있는 것이 회사 자산이 개인 자산이라고 알고 있는 것입니다. 회사는 엄연한 법인체입니다. 법인체니까, 법인이 탄생했을 때 출생 신고하듯이 출생도 하고 또 법인이 없어질 때 또 사망 신고하듯이 또 폐업 신고도 하고, 그래서 법인은 법인체 나름대로 생명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법인체에 있는 재산을 개인 재산을 옮기려고 할 때 이렇게 종합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건희 회장이 이제 물려준 18조 재산에서 11조를 세금을 내야 된다고 하는데, 이 11조를 내기 위해서 혹시 이 가족들이 배당을 받거나 할 수도 있죠. 근데 그건 불가능한 일인데요. 왜냐하면 배당 받으려면 모든 주주들한테 다 배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배당으로 나가는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을 거기 때문에. 또 하나는 상여금을 받는다. 그것도 대표이사 상여금이나 이런 것들은 주총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받으면 거기에서 50% 이상을 세금으로 내고 그 나머지 돈으로 상속세를 내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11조를 세금을 내야 되면 실질적으로는 22조 정도를 배당을 받아서 거기에서 반을 세금 내고 반으로 상속세를 내야 되니까, 실제로 상속받는 재산은 18조인데 내야 되는 세금은, 국가가 걷어가는 세금은 22조면은 말이 되지 않죠. 그러니까 받는 상속세보다 걷어가는, 국가에서 내는 게 국가가 걷어가는 게 훨씬 많으니까, 그래서 이중과세니까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중과세에 대해서 문제를 거론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기본적인 이해 때문에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요. 이건희 회장이 예전에 한국 반도체를 인수해서 반도체 사업을 해보겠다 할 때 아마 이병철 회장께서 반대하셨나 봅니다. 반대하시니까 아마 이제 이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이런 옛날 기사에 사재 출연을 해서 한국 반도체 지분을 50% 인수하고 그걸로 반도체 사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사재 출연. 그 사재 출연이 무슨 말인가? 사재 출연이라는 얘기는 회사의 자산과 개인의 자산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사의 재산, 대주주의 재산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재 출연은 이건희 회장이 개인 돈을 냈다는 겁니다. 그런데 회사에다가 개인 돈을 내고 나면 그 돈을 다시 가져올 수 없습니다. 만약 가져오려고 하면 배당 받거나 급여 받거나 상여금 받거나 이런 걸 통해서 소득세를 내고 받아올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런 얘기 있습니다. OECD 국가들의 상속세 평균이 26%라고 하는데, 얼마 전에 조동근 교수님께서 어느 방송에서 말씀하시면서 이거 거짓말이다. 이게 거짓말이죠. OECD 국가들이 있는데 OECD 국가들 중에서 15개 국가? 거기는 상속세가 없습니다. 그런데 상속세 있는 국가들 20개 국가들만 상속세 평균을 내면 26%인데 그 OECD 국가들 평균이라고 하면 OECD 국가는 뭐 다 합쳐서 계산을 해야죠. 그럼 14.5%입니다. 이런 것들로 늘 속임수로 이제 사람들을 현혹시키죠. 삼성
추정세액을 대충 보면 뭐 10조 6천억 여기에다가 그 부동산 같은 것도 있으니까 이건 순 주식에 관한 그 상속세인데 부동산도 있으니까 11조 정도 된다고 합니다. 11조 정도 되면 여기서 이제 한꺼번에 다 내지 않고 이제 1년에 1.8% 이자 적용해서 6회 분할 납부게 한 번 6분에 나눠서 한 번 납부하고 5년 더 납부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연 1.8조 원, 그러니까 1조 8천억 원 정도의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데, 이거 만들려면, 주식이나 부동산 팔면 양도세를 내야 되고, 상여금 배당받으면 여기 아까 말씀드린 데 종소세를 내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쨌든 3조 6천억 정도 배당을 받아야, 그래야 1조 8천을 내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11조를 내는 게 아니고 22조 정도 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가능하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주식을 매각해서 지분을 줄이지 않으면, 주식을 줄이지 않으면, 상속 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렇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지금 일대 주주가, 그러니까 그 삼성 그 이건희 회장의 가족들이고, 이제 2대 주주가 이제, 국민연금인데, 국민연금으로 이제 일대 주주가 넘어갈 수도 있다.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지금 삼성생명이 갖고 있는 삼성전자의 주식의 지분을 어떤 식으로 이제 지금 박용진 의원이 그런 법을 이제 올려놨는데 이제 국회 결의 중인데 그게 통과되면 삼성생명이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이 줄어들면 그럼 잘못하면 일대 주주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궁극적인 목표는 국유화 하자는 거죠.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구광모 회장이 그 구본모 회장한테 이제 상속을 받았을 때 그때 제가 그런 칼럼을 썼습니다. 1조 5,200억의 이제 주식을 물려받으면서 실제 내야 되는 것은 9,215억인데 여기에 이 그림에는 구광모 회장이 7,200을 내야 된다는데 구광모 회장이 받는 거고 나머지 다른 그 가족들 받는 거 다 합치면 9,200억입니다. 9,200억인데 이걸 내려면 그 여기도 역시 6년 동안 나눠내는 분할 납부, 연부연납이라고 하는데 그걸 신청을 했는데 그걸 그 뭐 배당 받거나 이렇게 내려면 1조 5,200억을 내야 되니까 1조 7,200억을 배당을 받거나 해서 나머지 소득세 내고 이렇게 내야 됩니다. 지금 지금 이재용 회장 같은 경우는 이제 법이 바뀌어서 내년부터 법이 바뀐다고 하니까 49.5로 바뀐다고 하니까 이제 두 배를 그러니까 11조를 내야 되면 22조를 이제 배당받거나 해서 나머지 50%를 이제 종합소득세 내고 나머지로 상속세를 내야 되는 이런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이런 나라들이 전 세계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칼 마르크스가 1848년에 이제 이런 얘기를 1848년 이때 이미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높은 상속세와 높은 누진 소득세를 부과해서 모든 자본과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를 폐지한다. 이걸 지금 실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은 이제 떠난다고 하겠죠. 떠난다. 칼 마르크스가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망명자와 반역죄 재산을 몰수한다. 어떻게 될까요? 외국으로 떠난다고 하면 그 사람들 재산을 몰수하려고 할까요?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상속세 없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캐나다, 호주, 이스라엘, 뉴질랜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뭐 등등등등 있습니다. 상속세 10% 이하인 국가 이태리, 스위스, 폴란드, 아이슬란드, 터키 20% 이하인 국가들 그리스, 네덜란드, 핀란드, 덴마크. 자, 상속세가 우리나라가 제일 높고 두 번째로가 일본이 높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걷는 실효세율은 전혀 다릅니다.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지금 삼성 상속세 걷지 말자. 그러다가 삼성이 뭐 미국으로 떠난다. 혹은 뭐 삼성을 중국이 인수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렇지 않다라고 이제 설명하면서 실효세율이 27.9%밖에 안 되는데 60% 아니다. 그게 뭐 맞냐? 이런 얘기. 또 기재부 그 세제 실정은 19.5%라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피상속인 35명인데 여기서 500억 이상 상속한 경우가 12명이다. 그래서 극히 적기 때문에 무시해도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밑에 있는 이 내용은 SBS 뉴스에서 제가 자료 검색하다가 불과 며칠 전입니다. 10월 28일. 불과 며칠 전인데, 기자가 이런 멘트를 하는 겁니다.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부자인 고 이건희 회장 일가의 극단적인 사례로 우리나라 상속세가 과도하다고 주장하는 건 무리가 있다. 기본적으로 우리 헌법은 적정한 소득 분배와 경제력 남용 방지를 국가의 의무로 두고 있고 부의 세습에 따른 계층 간 기여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중요한 취지가 존재하는 만큼 상속재산에 대한 충분한 과세는 어느 세금보다 정당성이 높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기자가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상속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가 있는데 그 상속세 평균 세율이 27.9%다 혹은 19.5%다. 이게 이제 잘못된 생각이다. 1억에 10%, 5억에 20%, 10억에 30% 이렇게 해서 상속받는 사람들 다 더해서 나눠 보니까 27.9%다라고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30억 이상 50%를 50억 이상 60%로 이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국회 때도 재윤경이라는 국회의원이 50억 이상을 60%로 했는데 60%이면 이제 65%를 내면 78억을 내게 됩니다. 상속세를. 그 다음에 이제 65%를 내년부터 60% 내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60%면 72%를 세금을 내야 됩니다. 72% 세금을 내려면 그걸 배당을 받거나 뭐 이렇게 하려면 실제로는 그러니까 100이라고 하는 것을 세금을 내려면 실제로는 200이 아니고 220 이 정도를 국가가 세금으로 걷어가게 되는. 그러니까 지분을 줄이지 않고는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지분을 줄이게 그러니까 만들어 놓은 그 회사를 이제 후손한테 물려주지 마라라고 하는 그런 법이죠. 자, 이런 경우에 재산이 뭐 100억이다, 200억이다 이런 경우들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대부분의 경우는 기업입니다. 기업의 주식 가치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려줄 때 그것이 돈을 물려주는 게 아니고 기업의 가치를 물려주는 거죠. 기업의 가치 거기에는 이제 그 고용도 들어가 있고 또 뭐 그 일자리뿐만 아니고 세월에 축적된 그 땀과 노력과 기술과 경험과 시스템 이런 것들이 다 한꺼번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 다 이제 날려버리자. 예를 들어서 500억 이상 상속한 경우 12명이라 한다면 이것은 12개 기업이 상속된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금을 걷어버리면 그것은 황금알 낳는 그 위에 배를 갈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합니다. 실제로 보면 독일 같은 경우는 7년 동안 경영을 하면 상속세 전액 면제됩니다. 가압상속 제도가 있죠. 뭐 일본 같은 경우도 55%라고 하는데 55% 비상장 주식의 80% 납세 유예를 하고 5년 뒤에 납부 면제가 됩니다. 근데 비상장 주식의 80%를 가지고 물려받으면 납세 유예가 되는데 80% 그냥 나머지 20%에 대해서만 내는 거죠. 그런데 20%인데 이제 일본은 상속세율이 55%거든요. 그러니까 20%를 세금을 내는데 55%를 내니까 11%지요. 5년 뒤가 되면 없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일본은 100년 이상 되는 기업의 숫자가 33,000개고 우리나라는 7개 있다는 겁니다. 가압상속제도를 우리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나 엄하게 이렇게 조건을 달아놔서 우리는 1년에 100개가 안 됩니다. 이 가압상속 혜택을 받는 회사들이. 근데 독일 같은 경우는 1년에 보통 17,000개, 8,000개 정도가 됩니다. 스웨덴은 상속세 없앴고요. 스웨덴 얘기 시간이 조금 남으면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가압승계 시 이제 그 공제 혜택인데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마우스 보이시나요? 독일이 30%, 실제 부담 최고 세율이 4.5%입니다. 그런데 왜 4.5%냐면 30%인데 85%를 공제해 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남은 15%에 대해서만 세금을 냅니다. 15%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데 30%니까 4.5%인 거죠. 그리고 7년 지나면 100% 공제되고 다 그렇습니다. 프랑스 그렇고 스페인 그렇고 벨기에 그렇고 벨기에는 상속세율이 80%라고 하더라고요. 80%.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그 장치들이 있죠. 그 중에 특히 가압상속의 경우에는
가압상속 경우에는 30%를 내는데, 실제 자식들이 그러니까 기업을 물려받았을 때는 3% 냅니다. 우리나라는 60%죠. 비교할 수 없죠. 이거는 아까 33,000개의 회사가 일본에는 100년 이상 된 회사가 남아있다 했는데, 이건 200년 이상 된 장수기업은 일본은 3,146개, 독일은 837개.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생겼겠습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바로 당대에서 바로 재산을 물려받고 60%를 내면 당대에서 바로 국유화되는 거죠. 우리나라도 물론 가압상속 제도가 있는데 너무나 엄격합니다.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고, 여기도, 그러니까, 가압상속대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가압상속 제도를 이제 개정을 한다고 했는데, 이런 거 있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회사가 욕실 제품 제조업을 합니다. 욕실 제품 제조업을 하는데, 중분류상으로, 그러니까 세금 내는 분류상으로 국세청에서 22번입니다. 중분류가. 욕실 제품 제조업이.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욕실 제품 제조업을 하다가 양변기 제조업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양변기 제조업은 23번입니다. 비금속 광물 제품 및 제조업. 이 다릅니다. 22번은 23번하고. 그 다음에 그 비대를 거기에 같이 붙여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 이건 28번입니다. 비대는 전기장치 제조업입니다. 그러니까 욕실 제품 제조업 하다가 양변기나 비대 이런 걸 만드는 것으로 변경하면 이거는 중분류상 변경 허용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아서 이 사람들은 만약에 바꿨다라고 하면 가산세 무슨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원래 신고했던 그 세금보다 훨씬 많은 추징금까지 다 해가지고 이제 다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100개가 안 됩니다. 1년에 100개가 안 됩니다. 여기 이제 보면 독일하고 영국하고 일본하고 비교를 해놨습니다. 나중에 한번 보시도록 하고, 우리나라는 이걸 보시면 왜 우리나라는 가압상속 제도를 만들어놨는데 안 되게 했을까? 우리나라 제도는 가압상속을 못 받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나라는 예를 들어서 평균 62건에 1,000억이 안 됩니다. 독일은 몇천 건, 2만 건 가까이서 60조 가까이 됩니다. 이러니까 독일이 중소기업 강국으로 세계에서 그렇게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거죠. 상속세 문제점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상속세, 사망세라고 합니다. 사망세. 이건 이중과세인가 삼중과세인가. 자, 어떤 사람이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그 소득세를 다 내고 아껴서 안 쓰고 모아서 모은 재산입니다. 이것을 낼 때 다시 증여세를 낸다. 이게 이중과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만약에 기업일 경우에도 법인세 다 내고 유지하고 있는 그런 주식이죠. 그것을 나중에 찾아오려고 할 때, 쓰려고 할 때, 거기 다시 배당하거나 하면 다시 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위헌이다라고 하는 건데, 자, 왜 이 위헌 소송을 안 하냐? 제가 물어봤더니 상속세는, 그러니까 헌법소원은 당사자가 해야 된다고 합니다. 당사자가 이제 해야 되는데, 이건희 회장 자녀들이 소송하겠습니까? 국민적인 어떤 그런 비난, 그거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하는 거죠. 그리고 한 번밖에 발생 안 하니까 주로 안 합니다. 그래서 사유재산을 침해한다. 이건 헌법 개정 한계, 그러니까 과잉 금지 원칙, 여기에 걸린다. 또 권리구제 헌법소원에 해당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상속세 납부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물려받는 재산보다 납부해야 되는 재산이 더 많아야 되냐. 불가능한 일인데 우리나라에만 예외적으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대안이 뭐냐면 상속 폐지하거나 아니면은 자본이득세. 그러니까 이제 폐지하지 않으려면 회사를 가지고 있을 때는 회사 갖고 있는 동안은 회사를 가지고 있으면서 상속받아서 세금 내려면 뭘 팔거나 뭐 경영권 잃거나 해야 되니까 그 회사의 주식은 그거는 돈은 아니다. 그러니까 그걸 돈으로 만들어낼 때 그냥 팔아서 돈으로 회수한다거나 쓰려고 할 때 그때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지. 그래서 그걸 자본이득세로 바꾸자. 그 다음에 이연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자본 이연세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세금을 이연해 주자. 그러니까 그걸 돈으로 바꿔 자기가 쓰려고 할 때 그러니까 그때 거두면 되지 않냐. 근데 그때 어차피 이제 그걸 배당을 받거나 하면 어차피 거기에 대해서 소득세 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가압승계를 장려해야 기업 처분하지 않고 기업
이 영속성을 가지고 유지되잖아요. 그래야 일자리도 보존되지 않느냐. 그러지 않으면 다 외국으로 떠날 거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는데, 상속세를 통해서 황금알을 낳는 거의 배를 갈라버리는 이런 것들은 멈춰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높은 상속세로 인해서 기업도 사람도 국가도 다 가난해진다. 국가가 세금 많이 걷으니까 그때는 잠깐 괜찮을 것 같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 나눠주고 나면 국가도 기업도 사람 다 가난해지고 평등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난하게 평등해지죠. 이런 케이스가 정확하게 아르헨티나나 그리스나 베네수엘라나 이런 꼴 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상속세 이거 없애거나 혹은 바꾸지 않으면 스웨덴처럼 회사들이 다 떠날 거다라고 하는 그 예측을 제가 합니다. 예전에 스웨덴에서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아스트라제네카라고 하는 회사, 지금 백신 만들어서 이제 뭐 한다고 하는 그 회사가 상속세 때문에 스웨덴을 떠나니까 그걸 계기로 해가지고 많은 회사들 스웨덴을 떠났습니다. 아마 그런 계기가 이번에 삼성의 상속세 문제가 거론되면서 기업들이 우리도 떠나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네, 상속세에 대한 인식들, 그리고 우리나라 상속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서 상속세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들,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상속세 문제로 인해서 기업이 존속하기 어려운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짚어주셨고요. 대안으로 또 자본이득세 도입이라든가 여러 가지 개선 방안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무엇보다 기업들이 떠나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역할일 텐데요. 지금 너무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 가지고 우려되는 부분이 참 큰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는 저희 자유토론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오늘 강연을 들으시고 자유롭게 질문이나 또는 오늘 강연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희 회장 재산을 삼성문화재단으로 상속하고 가족, 유족들은 상속을 포기하는 방법 어떨까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삼성문화재단이 그러면은 기업을 소유하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나라는 금지시켜 놨습니다. 왜 금지시켰냐면 이런 걸 통해서 편법 상속한다라고 해서. 그래서 그 상속 재산의 5%만 재단에 기부할 수 있고, 5%가 넘으면 다 똑같이 다 상속세 혹은 증여세 물립니다. 혹시 생각나십니까? 황필상이라고 하는 분인데, 아주대 구원장학재단이라고 만들어서 수원교차로라고 하는, 그분이 카이스트 교수하시다가 수원교차로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돈을 벌어가지고 그건 아주대학 출신이신데 아주대학 장학금 준다고 다 기부를 하셨는데 나중에 이제 그 장학재단에 그 5% 이상을 냈다고 해서 5, 6년 지난 다음에 신고 불성실 가산세 20%, 납부 불성실 가산세 20%씩 이렇게 해가지고 5년 정도 뒤에, 그러니까 그분이 140억 정도를 기부를 했는데, 장학재단에 기부를 했는데 세금이 얼마 나왔냐면 180억이 세금이 나온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7년, 8년 재판 끌다가 겨우겨우 이겼습니다. 이기고 나서 1년을 넘기지 못하고 그 재판 7, 8년 하면서 얻은 암으로 돌아가셨죠. 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어디다 칼럼을 썼는데, 외로운 기부, 불행한 기부라고 하는 건데 그 스토리를 썼습니다. 그분이 언제 돌아가셨냐면 2019년 1월 달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케이스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삼성문화재단에다가 주는 거 불가능합니다. 근데 미국 같은 데는 가능하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상속세 걱정을 안 하는 게, 그렇게 재단에다가 기부해서 유지하거나, 혹은 그러니까 워렌 버핏이 갖고 있는 그 버크셔 해서웨이라고 하는 회사라든지, 그러니까 빌 앤 멀린다 게이츠라고 하는 그 재단이라든지, 그런 데가 전부 다 그런 상속 재산을 받아가지고 대신 투자해주고 운영해주고 이런 재단입니다. 우리나라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신백훈 선생님은 어떻게 질문에 대한 답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선생님 예, 설명 잘 들었고요. 혹시 또 다른 의견이나 질문 사항 있으신 분들은 예, 말씀 주시면 제가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채팅으로 지금 양동훈 선생님께서 또 의견을 네, 주셨네요. 예, 신백훈 선생님 답변 감사하다는 예, 말씀 주셨고요. 우리나라 뭐 선생님 혹시 보고 계시죠? 허승현 네네, 선생님. 예, 네. 네네, 지금 양동훈 선생님께서도 의견을 좀 주셨습니다. 간단한 질문만 좀 드릴게요. 네, 그 국적을 지금 미국 국적으로 이재용 부회장이 옮겨갖고 네, 아예 헤드쿼터를 미국으로 삼성전자로 옮겨갖고 네. 그쪽에서 상속 처리를 하는 방법은 있을까요? 늦었습니다. 늦었어요?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 상속세는 이건희 회장이 딱 돌아가지는 그날, 그 순간에 발생합니다. 그 순간에 발생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그래서 저도 삼성전자가 중국으로 넘어가지 않고, 혹은 국유화돼가지고, 이게 뭐, 노조가 경영하는 뭐 이런 거가 되지 않고, 그래도 남아있으려면, 그래도 미국으로 가거나, 혹은 싱가포르로 가거나, 이것도 방법이다 해서, 저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나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건 우리 바람이 그렇고, 실제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특히 국민들 정서가 받아들이지 않을 거고, 또 하나는, 이재용 회장이 국적을 옮기면 우리나라 세법상, 제3자에게 매각한 걸로 됩니다. 개인은 똑같은 이재용인데, 국적이 바뀌면 제3자한테 판 걸로 돼가지고, 거기서 또 주식 양도세가 또 발생합니다. 주식 양도세가 또 발생하기 때문에, 그 문제도 있고, 또 하나는, 국적을 바꿨더라도, 미국에 가 있더라도, 상속세가 발생하면, 상속세는 그 사람의 국적이 어딘가에 따라서 상속세를 매기는 게 아니고, 한국에 있는 자산이나 한국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 매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방법이 있습니다. 이재용 회장이나 혹은 다른 사람들이 가려면, 한국에 있는 모든 회사나 재산을 전부 다 팔고 돈으로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식구들이 전부 다 나가야 됩니다. 한 명도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한국에 들어오면 182일 미만만 머물러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 집이나 이렇게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호텔에서 잠자야 됩니다. 그러니까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선박왕 시도상선의 권혁 회장이라는 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그분은 한국에서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외국을 가져 나간 게 아니고, 일본에서 회사를 만들어서, 일본 자본으로 회사를 만들어서 홍콩으로 회사를 옮겼는데, 이 사람이 아마 허리 디스크 때문에, 본인인지 자기 부인인지 허리 디스크 때문에 한국에 돌아가서 183일 이상 넘겨버린 겁니다. 한 번만. 딱 한 번을 그렇게 했더니, 그걸 근거 삼아서 그 전년도 5년 동안에 이 사람의 종합소득세를 매긴 거죠. 그래서 출국 금지시켜가지고 재판해가지고 4천 몇백억을 세금을 내라고 했습니다. 참. 그래서 지금 그 사람은 어쨌든 대법원까지 가서 결국에 대법원까지 중간에 감옥도 갔다 오고 대법원까지 가서 져서 결국에는 3,200 몇십억을 세금을 내라고 했는데 자기 돈이 없죠. 못 내죠. 그럼 회사 거니까요. 근데 홍콩에 있는 회사한테 돈 내라고 하면 홍콩 회사가 내지 않죠. 그 중국 회사인데. 그러니까 출국 금지 당해가지고 2010년에 한국 와가지고 출국 금지 당해가지고 지금도 출국 금지 당해 있습니다. 못 나갑니다. 이 사람이 아마 돈을 아끼려고 한국에 있으니까 이 사람 기업은 한국에 있지 않았죠. 근데 한국에 와서 아마 처제 이름으로 아마 아파트 전세를 하나 얻어놓고 그 집에 지냈던 거고 호텔비가 아까우니까 사반 사람들이 그렇죠. 이 사람들이 비난받는 것 중에 하나가 아주 구두쇠라서 직원들한테 짜장면 이상은 안 했다는 겁니다. 구두도 한 번 떨어지면서 신고 다녔다는 겁니다. 어쨌든 그래 사업까지 그런 사람들이. 근데 그렇게 돈 아끼려고 처제집에 있는데 국세청에서 그 처제 집까지 들어가서 속옷까지 다 챙겨가지고 당신이 여기 살려고 했다. 당신이 세금 폭발을 목적으로 홍콩의 기업을 만들어 놓고 경영은 여기서 했지 않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출국 금지시키고 그 사람이 오나시스 이후에 개인으로서는 최고로 많은 선박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어쨌든 선박 왕이라고 했는데 어쨌든 지금 대단히 불행한 그런
처지에 처해 있죠. 그 선마광 권혁 아마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 그 사람의 그 슬픈 스토리가 우리나라 기업인의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뭐 정말로 지분을 줄일 이 지분 줄이라는 얘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지분 줄이라는 거죠. 예. 박용진 의원이 며칠 전에 나와서 한 얘기가 이겁니다. 아버지가 열심히 일한 것과 아들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아버지가 열심히 일해서 기업 만들어서 왜 그걸 자식이 물려받아야 되냐. 이런 불공평하지 않냐. 출발점이 다르지 않냐. 그런 실험을 했던 나라들은 다 망했죠. 지금 그 다음 망할 차례가 어디냐면 우리나라가 망할 차례입니다. 그러니까 방법이 딱 하나 있는데요. 그 방법을 누가 실천을 했냐면 락앤락이라고 아시죠? 네. 락앤락 그 회사의 그 오너가 20대 초반에 동대문 평화시장인가 같아요. 동대문 시장에서 그릇 장사하는 점원을 했다는 겁니다. 그릇 가게에서. 그러다 보니까 일본 그릇도 가져가서 이제 장사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공업력이 좋아지니까 이 사람이 지금 60대 중반일 겁니다. 오래됐죠. 그러니까 60대 중반인데 여기 계신 선생님들 대부분 아시지 않습니까? 40년 전에 우리나라 상황이 어땠는지.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이제 그릇 가게 점원하다가 이제 일본 그릇 팔다가 나중에 일본 사람들이 와가지고 한국 공업력이 좋아지니까 한국에서 그릇 만들자라고 하니까 이제 한국 공장들 찾아다니면서 이제 주문 생산해가지고 이제 물건 뭐 만들어 가다가 나중에 이 사람이 그릇 공장을 만든 겁니다. 경험도 있고 하니까. 판로도 갖고 있고 하니까. 그래서 그릇 공장을 만들었다가 이제 나중에 커진 게 이제 락앤락입니다. 그래 돈을 많이 벌었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한때는 세계 5위에 그릇 만드는 그릇 공장이 됐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렇게 하다가 아마 심장 어택이 왔나 봅니다. 심장 쇼크가 왔나 봅니다. 심장 쇼크가 와가지고 병원에 이제 수술하고 이렇게 났는데 이제 그때 물어봤나 봅니다. 세무사한테 내 죽으면 어떻게 되냐고 했더니 돌아가시면 한 4천억 정도 세금 내야 됩니다. 무슨 돈으로? 그랬더니 회사 팔아야 됩니다. 내가 평생 이렇게 고생해서 이렇게 만들어낸 것을 판다고 누가 사고 어떻게 넘겨? 방법이 뭐냐라고 하니까 이제 이런 게 방법입니다라고 해가지고 어떤 방법이냐면 그 회사를 팔아버렸습니다. 중국계 펀드에다가 6,200억인가 6,300억 주고 팔았답니다. 팔고 이민을 가버렸습니다. 그 돈 가지고. 이민을 가려면 10대 전부 다 가야 됩니다. 상속인도 가고 피상속인도 가고 가족도 가고 전부 다 가버려야 됩니다. 국적을 갖고 있다 안 갖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어디에 살았나, 그 다음에 상속 재산이 어디에 있나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베트남에 가가지고 6천 몇백 가져가지고 거기서 이제 락앤락도 회사도 만들었겠죠. 그다음에 거기서 부동산 투자도 하고 이제 이분이 그랬다는 겁니다. 베트남이 가보니까 대한민국의 70년대 초반 같아. 여기 앞으로 20년 지나면 여기 산업화가 어느 정도 될 거 이게 눈에 선하다. 지금 너무 행복하다 했다는 겁니다. 이분도 거기 가가지고 마음껏 거기는 상속세 없으니까요. 그 사회주의 국가인데 사회주의 국가인 대표적인 뭐 중국이나 베트남 상속세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만약에 돌아가셨다면 4천억 정도 상속세 내야 되죠.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좋은 말씀 들었고요. 락앤락이 동남아에서 굉장히 인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베트남에 가서 그렇게 좀 저희 기업이 그렇게 나가 있었네요. 진짜 좀 아프네요, 선생님. 다음 선생님, 저희 채팅창으로 최준선 선생님께서 질문 2가지를 좀 올리셨습니다. 그 사이에 지금 채팅창을 한번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술품이나 문화재는 제가 세무사 개업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거 상담해주고. 미술품이나 문화재는 주식과 달리 물납이 안 된다는데 어떻게 됩니까? 근데 주식은 물납이 주식과 달리라고 하는데 주식 물납 안 됩니다. 근데 이제 물납이 되는데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국세청에. 그런데 이제 삼성그룹이나 이런 쪽의 주식은 물납할 수 있죠. 왜냐하면은 그날 바로 팔아버릴 수 있으니까요. 근데 비상장 주식 같은 것은 물납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는 물납이 가능했는데 물납하고 나면 비상장 주식 같은 경우는 아무도 안 사죠.
경영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주식이 떨어지고 했을 때 이제 그 오너가 다시 이제 사버리는, 그러면 이제 주식을 100원을 냈다라고 하면 나중에 사모을 때는 이제 30원, 40원에 사모으니까, 그러니까 그걸로 탈세하는데 이용한다 해가지고 없애버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부는 어떻게 해서든 그 100원이라도 더 거두려고 하죠. 미술품이나 문화재, 이거는 가격이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물납 당연히 안 되죠. 당연히 안 되죠. 물납이 안 돼. 그래서 지금 미술품이나 문화재로 자식한테 물려줍니다. 그러면 문화재나 이제 미술품을 볼 수 있는 안목들이 있어야죠. 그래서 왜 재벌가의 사모님들이 전부 다, 재벌가 사모님들 뭐 하는지 아십니까? 다 갤러리 갖고 있습니다. 갤러리. 그래서 누가 갤러리 가지고 있다 하면, 아, 그런 것 때문이구나. 그래서 그림을 보는, 문화재를 보는 안목도 키우고, 그래서 거기서 수집도 하고 해가지고, 그걸로 그러니까, 자식한테 상속해 주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미술품 상속, 그것도 이제, 과세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미술품이 예를 들어서 뭐, 그림 한 점이 500만 원 한다. 이거는 괜찮지만, 그림 한 점이 뭐 10억 한다. 이것은 그 10억을 현금으로 만들어가지고 지불했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나라는 모든 금융거래가 뭐 100%다 국세청에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그 국세청이 가지고 있는 슈퍼컴퓨터 그 성능이 세계 수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도 다, 제가 볼 때는 방법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 없고, 네. 외국으로 떠나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그러면 다 망한다. 그러니까 상속세를 없애거나, 없애는 게 이제, 부담이 된다면, 그것을 기업을 갖고 있을 때는 기업을 팔아서 돈으로 챙길 때까지 미뤄주는 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기업이 아닌 재산을 갖고 있을 때는 이 기업으로 창업을 하지 않겠습니까? 창업을 하면,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자본금이 100억이다, 200억이다, 뭐 이러면 거기에 따라서 100억일 경우에는 몇 년 동안 고용을 몇 명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이 예를 들어 1000억이나 2000억 주고 회사를 만들었다고 하십시다. 만들었다고 하면, 어떤 망나니 아들이라도 그거 넣어놓고 직원들 월급만 주고 있으려고 하겠습니까? 연구를 하겠죠. 이거 투자를 했는데 뭘로 돈 벌까? 이 연구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그걸로 술집 한다거나 이런 거는 안 된다. 이렇게 한정해 놓으면 되죠. 할 수 없는 업종들, 술집이나 혹은 부동산 투자해가지고, 그러니까 아파트 이제 세나 줘가지고 하는 이 사업은 안 되고, 뭐 서비스업, 제조업을 하라 할 때 서비스업 중에서도 술집은 안 되면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되죠. 네, 선생님, 그리고 지금 최준성 선생님 질문 말고도 지금 김원식 선생님이 또 방금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혹시 보시고, 근데 이스라엘 지금 자산 전수한 거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건 제 이스라엘에서, 오늘 진짜 이스라엘 국가가 너무 작아서 우리나라가, 아마 제가 볼 때 이스라엘 상속세 없을 겁니다. 뭐 없습니다. 상속세 없는 국가에,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상속세 없는 국가에 이스라엘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자산 전수 방법, 그냥 어릴 때부터 경제교육 잘 시켜서 그냥 주는 거죠. 그리고 그걸 불려갈지 어쩔지, 그거는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났는데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살아있을 때 잘 가르쳐야죠. 검소하게. 또 그런데 그러니까 인간이 다른 동물들과 달리 이렇게 고도의 이 발전된 문명 사회를 만들어 사는 것들이 이제 축적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내가 노력해서, 내가 땀 흘려서 일하고 노력해서 이 축적된 것을 자식한테 물려주고, 다른 동물들과 달리 잉여 재산을 만들고 축적된 재산을 자식한테 물려주고, 이것 때문에 가능했지.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자본주의 사회가 시작되면서 서양에서는 이제 그 기독교 정신에서 그 켈비니즘, 거기에서 그 부자들이 천국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 뚫고 들어가도 어렵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뭐 몇 절에 있습니다. 있다고 합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에 있는 게 아니고 몇 군데, 또 세 군데가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봤더니. 어쨌든 뭐 그렇게 해서 이제 부자들이 또 이제
부자들 돈 버는 사람이 생겨나니까 그 사람들을 정당화시켜줘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그 사회에서 그런 게 만들어졌죠. 그 만들어졌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돈 많이 벌어도 돼. 근데 그렇게 두지 않고 거기에 어떤 장치를 만들어놨죠. 켈비니즘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건데 근검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같이 가르쳐 줬죠. 근검 전략이라는 거 가르쳐 주니까 그 근검 전략 해가지고 그러니까 흥청망청 돈 벌었다 흥청망청 쓰는 게 아니야. 절약해서 저축해야 돼. 그러니까 모아놨다가 그게 어딘가에 모인 겁니다. 어딘가 모이니까 그게 산업 자본화 돼가지고 자본주의 시장이 이제 열린 거고, 그게 어디에 있었냐면 네덜란드에 제일 먼저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 네덜란드에 유태인들이 모여 살았었죠. 유태인들이 로마로 왔다가 로마에서 스페인으로 갔다가 스페인 또 쫓겨나가지고 또 네덜란드로 갔죠. 그 네덜란드 그 사람들이 제일 먼저 만든 게 주식시장이죠. 주식시장이죠. 그 주식시장인데 그때 이제 북유럽에 만들어졌던 그 신교도들의 그 정서, 그 켈비니즘의 그 신교도의 그 어떤 정서에서 내 열심히 해서 피땀 흘려서 열심히 일해서 저축하자 이런 것들에 모여서 자본이 크게 형성되니까 그 자본으로 이제 배도 사고 또 무슨 산업도 일으키고 그래서 동인도 회사 뭐 이런 것도 만들고 뭐 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들을 유태인들 잘 시켰고 그런 것들이 그 유럽의 개신교도들의 어떤 그런 새로운 윤리와 맞아떨어지는데 그걸 써놓은 게 막스 베버가 쓴 자본주의 윤리와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책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써놓은 것 같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사실은 뭐 저희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고 모으고 근검 절약하는 것도 사실은 나를 위해서라기보다는 뭐 나의 후대나 또 나의 자식 뭐 아니면 그 밑에 뭐 이런 여러 가지 인간의 본능인 것 같은데요. 그렇게 열심히 사는 게 이제 그거를 이제 뭐 못하게 이렇게 막아놓는데요. 사실 저쪽에서 얘기하는 거는 지금까지 우리의 재벌들이 너무 불투명하게 그 경영을 했고, 그리고 또 상속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편법을 많이 쓰지 않았냐라는 얘기들을 참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을 지적하면서 이 상속세율이 절대 이거는 과한 게 아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그런 식으로 편법을 쓰니까 이렇게 법적으로 더 강하게 하는 거다라는 논리를 피고 있더라고요. 제가 생각할 때 정확하게 그 반대입니다. 야. 우리나라에 생기는 모든 기업에 있어서의 모순은 뭐 일감 몰아주기도 그렇고 뭐 모든 것들은 아까 여기서 말씀하신 왜 재벌 사모님들께서 전부 다 갤러리 만들고 다 하느냐 뭐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상속세 피해 가려고 하는 겁니다. 상속세 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왜 우리는 미국처럼 자선 재단 만들어 가지고 사람 돕고 이렇게 안 하느냐. 우리나라 그 재벌들은 진짜 욕심 덩어리다. 욕심이 화신이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나라도 만약에 미국처럼 그렇게 풀어주면 우리도 얼마든지 자선 재단 만들어 가지고 돕고 하죠. 예를 들면 삼성문화재단에서 이제 기업을 경영할 수 있게 하면 그러면은 이재용 그 부회장이 자기 자식들한테는 승계하지 않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제가 만약에 그런 기업을 갖고 있다고 하면 저도 제 자식한테 이거 하라고 하지 않겠어요. 하지 않고 재단 만들어서 거기다가 다 주고 그 재단에서 경험 많은 어른들이 모여서 경영진을 꾸리고 그 경영진 평가를 하고 자식은 거기에서 그 재단에 뭐 이사장을 하든 혹은 재단에 뭐 어떤 직위를 맡아서 자기 생활하기에 충분한 급여를 받으면 되죠. 자기 생활하기 충분한 급여를 받고 자기 생활하기 충분한 어떤 그 생활을 받고 예를 들어서 뭐 차를 1년에 한 대씩 바꿔도 됩니다. 1년에 차를 한 대씩 바꾸는 게 그 돈이 얼마나 들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재용 회장한테 한 달에 3억씩 하루에 1,000만 원씩 술 마셔라라고 하면 술 마실 수 있겠습니까? 하루에 1,000만 원씩 술 마시면 죽지요, 한 달이면. 그래서 쓸 수 있는 돈 한정돼 있고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을 못 하도록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더 재산을 더 만들어내고 이렇게 생각하도록 만들어야지. 그러니까 제가 왜 상속세 저주라는 말을 썼냐면 이렇게 상속세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이제 재벌들이 그러니까 세금을 부당한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이런 거 저런 거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그러니까 비난받는 걸로 되는데 예를 들면은 일감 몰아주기 상속세란 제도가 없으면요
일감 몰아주기 하더라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게 법적으로. 그러니까 일감 몰아주기 한다고 해서 그게 법적으로 어긋난 우리나라만 있는 걸 겁니다. 일감 몰아주기가. 이 상속세가 왜 사람들이 잘 모르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고쳐야 될 가장 중요한 법 중에 하나인데 왜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방치해 둘까라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시샘하는 정신. 저는 그것을 노비근성이라고 하는데요. 노비근성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남이 가지고 있으면 그걸 어떤 식으로 벌었든 일단 이제 시비 걸고 뭐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산업화되고 이렇게 세계 12위 이 정도의 큰 국가가 됐는데도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마음속 깊은 곳에는 아직도 조선시대에 남아있던 그런 노비근성들이 남아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노비 반대말에 주인의식 아닙니까? 주인의식. 그러니까 서양에서 얘기하는 개인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발전되지 못했고 또 주인의식 이런 것들이 그리고 주인의식이 없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주인의식 이것도 인정하기 싫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고쳐야 될까? 그러니까 결국에 아주 길게 보고 우리 어린 애들부터 교육시켜 가야 되지 않을까? 내 땀이 소중하고 또 내 땀 흘려서 일하는 게 소중하고 또 남이 흘린 땀에 대해서도 존중해주고 인정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그걸 설명할 때 이 상속세가 유용한데 얼마 전에 제가 전국 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상속세가 낮기 때문에 부자들에 대한 상속세를 더 올려야 된다. 찬반 했는데 더 올려야 된다가 65%, 아니다가 15%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만약에 세금 올릴까 말까 하면은 올리지 않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자, 우리나라 사회주의로 갈까요? 아니면은 시장 경제 할까요? 라고 하면 그렇게 직접 물어보면 반발이 있겠지만 다르게 교묘하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물어본 것 중에서 이제 질문한 것 중에서 상속세를 더 올려야 됩니까? 그랬을 때 65%가 더 올려야 된다. 15%가 아니다. 아마 국민 투표하면 그렇게 돼서 우리가 지금 사회주의 국가로 가자, 시장 경제 국가로 가자 이렇게 투표하면 사회주의 국가로 가자는 것이 훨씬 많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가 대단히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 그걸 드러내 주는 게 바로 상속세에 대한 논쟁이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부족한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발표 너무 감사했습니다, 선생님. 일단은 너무 상속세 복잡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선생님 설명을 듣고 나니까 너무 선명하게 잘 이해가 돼서요. 오늘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 또 많은 분들이 또 질문해 주시는 걸 통해서 선생님이 또 덧붙여 주시는 설명을 들으니까 더 이해가 더 잘 됐던 것 같습니다. 우선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참석해 주신 분들께도 너무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된 관계로 여기서 이제 좀 마무리를 하고요. 저희가 다음 주 강연에 대해서 간단하게 안내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강연은 저희 11일 수요일 9시 30분 같은 시간입니다.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박희락 교수님 모시고 미국 대선 이후 우리나라 주요 외교 쟁점에 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현재 시간으로 3일 미국 대선이 있었고 지금 개표가 한창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아직 개표 중이고 우편 투표 개표도 아직 진행 중이라서 현재로는 당선자를 섣불리 예측하기 좀 힘든 상황인데요. 누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든 미국 대선 이후에 우리 정부는 지금까지 미뤄뒀던 여러 외교 현안과 앞으로 우리가 취해야 할 외교 전략을 새롭게 설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정부의 외교 정책의 문제점을 좀 살펴보고 변화하는 국제사회에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외교 전략을 세워야 할지 저희가 좀 분석해보는 시간을 좀 갖고자 합니다. 그날도 많은 참여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늦은 밤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많은 선생님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저희가 또 한층 더 미트 콘서트가 업그레이드 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도 또 함께 해주실 거라 믿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감사합니다. 들었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교수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들어가세요. 감사.